죽다 살아난 사람. 옛날에 김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여러 식구가 조그만 오막살이에 살고 있었는데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아들은 매일 남의 집에 일을 해주러 다니고 며느리는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김영감은 타고난 성품이 명랑하고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김영감의 친구 중에 장교 근처에 사는 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부자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노인이 되어 집안 살림은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매일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먹고 노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초대되는 친구들은 대략 8, 9명 정도였는데 다들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김영감 같은 가난뱅이가 끼어들어 함께 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은 부자 친구와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초대를 하거나 말거나 따지지 않고 매일 찾아가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김영감을 얕잡아 보고 틈만 나면 골리고 놀려먹었지요. 김영감을 놀려먹는데 아주 재미가 들려서 김영감이 혹시 일이 있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은 왜 안 오나 하고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때였어요. 그날도 장교 부잣집에는 부자 친구들 9사람이 모여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며 한바탕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노는데도 실증이 나서 그만 집으로들 돌아가려는데 때맞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굳이 비를 맞으며 길을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고 손님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또 슬그머니 김영감을 놀려먹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김영감 몰래 다른 친구들에게 눈을 꿈쩍거리면서 앞으로 나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김영감, 자네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자네 집 형편에 자네가 죽으면 제대로 장사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거든. 관도 사야 하고 문상객도 대접해야 하고 상주들이 입을 상복도 만들어야 하고 관을 메고 산에 못 들어갈 일꾼들도 구해야 하고 이것저것 엄청난 비용이 들 게 아닌가? 그러니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나누어 내기로 약속을 해놓기로 하세. 그 말을 들은 김영감이 감격한 듯 대꾸하였습니다. 자네들이 이처럼 내가 죽은 뒤의 일까지 걱정해주니 고마울 따름일세.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서 정답게 노는 터에 그 정도로 못해주겠나?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것부터 계산해봐야지. 시체를 넣는 관만 해도 크기에 따라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법인데 관의 크기는 죽은 사람 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지금 가짜로 대강 염을 해보아서 관 크기만이라도 알아놓는 게 어때? 나머지 친구들은 그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다투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네 말이 꼭 옳래.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고 했으니 자, 어서 수건하고 끈을 가져오라고. 부자 친구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김영감을 방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영감은 여러 사람의 힘에 눌리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또 짓궂은 장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요. 집주인이 곧 안방으로 들어가서
큼지막한 옷이불과 허리끈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친구들은 김영감을 냉큼 들어다 호디불 한가운데 눕혔지요. 그리고 호디불 양쪽 자락을 끌어당겨서 김영감의 몸을 감싸놓고는 허리끈으로 발목부터 목까지 차례로 온몸을 묶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김영감은 정말 염을해놓은 시체처럼 보였어요. 부자 친구들은 그 모습이 우습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흉내도 내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술잔을 올리는 신용도 했지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한바탕 배꼽을 쥐고 웃는 것입니다. 웃는데도 실증이 날 만큼 되어서야 이제 그만 풀어주라 하고 김영감을 묶어놓은 허리끈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실컷 웃었네. 어서 일어나 술이나 한 잔 받게. 너무 웃어서 배가 다 출출하구먼. 주인더러 한상 차리래서 또 한바탕 먹고 노세. 한마디씩 하면서 묶어놓은 끈들을 푸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김영감이 아무런 대꾸도 없을 뿐 아니라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두들 당황해서 허둥지둥 묶은 것을 풀고 옷 이불을 벗겼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얼굴빛이 노랗게 질리고 말았지요. 김영감의 얼굴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새파란 데다 온몸이 뻣뻣한 것입니다. 다급히 코 밑에 손을 대보았지만 숨조차 쉬지 않았지요. 아니 이거 정말 숨이 넘어간 게 아닌가? 큰일 났네. 어서 정시만이라도 갈아먹여보세. 9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김영감의 온몸을 주무르고 입을 억지로 벌려 약물을 흘려넣고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원망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런 장난을 하자고 한 사람이 잘못이야. 할 때는 다 같이 해놓고 왜 나한테만 떠미나? 자네가 목을 묶을 때 너무 힘을 줬어. 못 먹어 빌비라는 가난뱅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꽉 묶었으니 꼼짝 못하고 숨통이 막히지. 내가 요새 신경통으로 발을 잘 못 쓰는 거 자네들도 알지 않나? 그런데 무슨 힘으로 세게 묶는단 말인가? 아마도 발목부터 차근차근 묶어 올라오는 사이에 기가 꽉 막혔을 거네. 하여간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 노스를 어쩌면 좋겠나? 모두들 코를 빠뜨리고 앉아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김영감은 정말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묶여 피가 통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잠시 기절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묶은 것이 풀리고 온몸을 주물러주니 다시 피가 통하면서 차츰 정신이 들었지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숨만 땅이 꺼지게 내쉬고 앉아 가만히 있던 부자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김영감 집에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김영감은 그제야 아무것도 모르는 식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겠구나 싶어 큰 숨을 내쉬며 몸을 약간 뒤척였습니다. 부자 친구들이 놀라고 반가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모두 달려들어 김영감의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쓰다듬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자네 이제 정신이 드나? 옛기 이 사람 우리 모두 놀라서 간이 다 녹았네. 부자 친구들은 핀잔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은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부자 친구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었지요. 어쨌든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느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친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나 같은 가난뱅이를 친구로 여기며 늘 정답게 대해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네. 그런데 그 고마움에 보답은 못할 망정 오늘 도리어 자네들에게 큰 배를 끼치게 되었으니 차라리 그냥 죽는 편이 나을 것 같네. 말을 끝낸 김영감은 다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찌나 슬피 우는지 흑흑 흐느끼다가 도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지요. 부자 친구들이 놀라서 술과 차를 따라주며 달래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는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폐를 끼치다니 당치도 않네. 김영감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꾸하였습니다. 일이 그 정도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뜻밖의 말에 부자 친구들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김영감이 부자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렇다네. 내가 그 사이에 저승에 다녀오지 않았겠나? 여태까지 말로만 듣던 저승이 정말 있더란 말일세. 부자 친구들의 눈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 아까 자네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 깨어난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도로 살아났는가?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게. 내가 아까 숨이 막혀 죽어가지고 염라국에 가지 않았겠나? 어두컴컴한 곳에 귀신이며 도깨비 같은 것들이 칼과 창을 들고 늘어서 있고 죽은 사람을 끌어오는 새 갈퀴며 죄지은 놈을 벌주는 끓는 가마솥도 보이대. 뜰 한편에 발목을 묶는 족쇄며 수갑, 형틀 따위가 있는 것이 의금부나 형조 같기도 하더군. 염라대왕이 대궐 한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며 너는 무슨 죄목으로 잡혀 들어왔는고 하고 묻기에 내가 우러러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하고 아뢰었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란 수건을 쓴 야차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더군. 저희들이 다른 심부름으로 잠깐 바깥 세상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자가 저승 문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사옵니다. 수상한 놈이라 여기고 잡아왔을 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희들도 모르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옆에 서 있던 판관이 하는 말이 요새 인간 세상에는 부자들의 교만함이 날로 심하여 하늘을 찌를 기세인지라 아예 사람이 죽고 사는 일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옵니다. 저 인간은 원래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사온데 부자 9사람이 달려들어 억지로 죽게 만든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나?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진노하여 분부하기를 본래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짐승들의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권한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냐? 괘씸하기 짝이 없도다. 당장 그 9사람을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가 친히 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어 불구덩이 맛을 보여주겠노라 하는 것이었네. 김영감은 거기서 한 차례 말을 끊고 부자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들 겁이 잔뜩 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지요. 김영감은 따라놓은 술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염라대왕님께 울면서 애걸을 했다네. 저의 친구들은 원래 마음씨가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옵니다. 소인의 딱한 처지를 가엾이 여겨 늘 도와주었지요. 오늘은 장난이 잠깐 지나쳐 제가 숨이 막힌 것이지 그들이 저를 일부러 죽이려 하던 것은 아니옵니다.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옵소서. 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다시 분부를 내리되 그 9사람이 평상시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준 적이 없다면 저 사람이 저런 변명을 해주겠느냐. 아직 잡아들이지 말고 두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자 판관이 아뢰기를 비록 그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가 용서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9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재산에서 한 몫씩을 떼어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면 약간의 속죄가 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하더구먼. 염라대왕이 판관의 말이 옳도다 하고는 곧 야차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겠나?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승문 밖에 나가서 그 9사람이 과연 자기들의 재산을 떼어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지 살펴보아라. 며칠 두고 보아 그대로 시행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즉시 그들을 저승으로 끌어오너라. 내가 합당한 벌을 내리리라.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내 등을 떠밀어
공중으로 떨어뜨렸다네. 내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자네들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나? 내가 겪은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자네들 볼 면목이 없구먼. 긴 이야기를 끝낸 김영감은 정말 친구들 볼 낯이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김영감이 늘어놓는 이야기가 어찌나 실감이 나던지 부자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야차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끝이 쭈뼛하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들은 원래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올바른 식견을 가진 일에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돈 많고 할 일 없는 안 식구들은 툭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절 따라 무당을 불러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재수굿을 벌였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미신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 친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김영간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면목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우리들을 위해 변명을 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세. 오히려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내 곧 집으로 가서 재산을 떼어 보내겠네.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모두들 한 목소리로 김영감 집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바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김영감 집으로 돈이 든 포대를 보냈지요. 그렇게 모인 돈이 며칠 사이에 3,000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감은 9집 중 한 집에서 보낸 돈만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집에서는 처음엔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자기가 김영감을 묶은 끈이 헐거웠던 모양이라고 생각해버렸어요. 그 후 김영감은 다시는 부자 친구들의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을 거느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부자 친구들이 준 돈으로 집과 논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한편 부자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모여다니며 흥청망청 먹고 놀기를 일삼았습니다. 안 식구들 역시 툭하면 구판을 벌이고 봄이면 화전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빼놓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자 친구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낭비만을 일삼다 보니 점점 살림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집 저 집 모여서 놀던 일도 없어지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부끄러워 서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식구들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산 김영감은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지요. 어느 날 김영감은 많은 돈을 마련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명의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예전에 받은 돈을 200씩 쳐서 갚아주었어요. 그러면 김영감이 돈을 돌려준 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남보다 몇 배 사치와 낭비를 심하게 하면서 술독에 빠져 살다가 술병이 들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김영감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일찍 죽고 말 것이라고 미리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미리 돌려준 것이지요. 부자 친구들이 얕잡아보고 놀림감으로 삼던 김영감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손가락만한 소년.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양배추를 썰다가 그만 손가락을 자르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잘려나간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싸 의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긴 의자 위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잘린 손가락을 쌌던 헝겊을 펼치자 그 안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물었어요. 넌 누구니? 전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새끼손가락에서 태어났지요. 할머니는 남자아이를 손으로 들어 바라보았어요. 남자아이는 땅에 서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남자아이를 새끼손가락 소년이라 불렀지요. 새끼손가락 소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소년의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년의 머리는 큰 아이들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새끼손가락 소년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너희 아버지는 밭을 갈러 가셨단다. 그럼 아버지께 가서 밭 가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렴. 새끼손가락 소년은 밭으로 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다니 누가 내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밭 가는 것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버지 앉으셔서 먹을 것도 드시고 쉬세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밥을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새끼손가락 소년은 말의 귀에 들어가 앉아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사려고 하면 주저없이 저를 파세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 곁을 지나던 귀족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쟁기를 끌며 밭을 갈고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난 말이 혼자서 밭 가는 걸 지금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러자 할아버지는 귀족에게 말했어요. 당신 눈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기 내 아들이 밭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 아들을 내게 팔게나? 아니 제 아들은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들 새끼손가락 소녀는 이 늙은이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위안입니다. 영감, 자네 아들을 내게 팔게나? 그렇다면 1000루블을 주십시오. 뭐 그리 비싼가? 보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작지만 용감하고 매우 빠르며 무엇이든 쉽게 해냅니다. 귀족은 할아버지에게 1000루블을 지불하고 새끼손가락 소년을 들어 주머니에 넣고는 집으로 갔어요. 새끼손가락 소년은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귀족에게서 도망쳤지요. 새끼손가락 소년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새끼손가락 소년은 바로 길가의 풀잎에 숨어 잠이 들었지요. 그때 배고픈 늑대가 다가와 새끼손가락 소년을 삼켜버렸습니다. 새끼손가락 소년은 늑대의 뱃속에 산채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배가 점점 아파왔거든요. 늑대는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데 양치기는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으러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자 새끼손가락 소년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양치기님, 양치기님, 양들의 정령님,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늑대가 양들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잠에서 깬 양치기가 몽둥이를 들고 늑대에게 달려갔고 개들은 늑대를 몰아세웠습니다. 개들이 늑대를 물어뜯자 여기저기 털들이 날렸어요. 늑대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제발 나가줘. 나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으로 데려다줘. 그럼 내 몸에서 나가줄게. 늑대는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 소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늑대는 새끼손가락 소년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달려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때 새끼손가락 소년이 늑대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늑대를 때려요. 할아버지는 갈고리를 들고 할머니는 새꼬챙이를 들고 늑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늑대를 때려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늑대의 가죽을 벗겨 새끼손가락 소년의 털 외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끼손가락 덕분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밀개를 준 여우. 옛날 어느 날에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밀개를 주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넓게 펼치는 기구가 밀개입니다. 여우는 그 밀개를 들고 계속 길을 갔어요. 여우는 마을에 도착해서 작은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여우예요. 집안에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미안하구나. 우리 집은 비좁아서 내가 잘 곳이 없단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좁아서 갑갑하지는 않을 거예요.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밀개는 난로 밑에 놓을게요. 집주인 할아버지는 여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어요. 여우는 자기 말대로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밀개는 난로 밑에 놓았지요. 여우는 이른 아침 일어나 밀개를 난로에 넣어 태우고는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제 밀개는 어디 있죠? 제 밀개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제게 닭을 주세요. 집주인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우에게 밀개가 사라진 대가로 닭을 주었어요. 여우는 닭을 가지고 떠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밀개를 주었다네. 여우는 밀개 대신 닭을 가져갔다네. 집을 나선 여우는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저는 여우예요. 집안에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미안하구나. 우리 집은 비좁아서 내가 잘 곳이 없단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좁아서 갑갑하지는 않을 거예요.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닭은 난로 밑에 놓을게요. 집주인 할아버지는 여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여우는 자기가 말한 대로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닭은 난로 밑에 놓았습니다. 여우가 이른 아침에 조용히 일어나 닭을 잡아먹고는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제 닭은 어디 있죠? 제 닭이 없어졌으니까 대신 제게 거위를 주세요. 집주인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닭을 잃어버린 대가로 여우에게 거위를 주었어요. 집을 나선 여우는 저녁쯤 세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저는 여우예요. 집안에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미안하구나. 우리 집은 비좁아서 내가 잘 곳이 없단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좁아서 갑갑하지는 않을 거예요.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거위는 난로 밑에 놓을게요. 집주인 할아버지는 여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여우는 자기가 말한 대로 긴 의자 위에 눕고 꼬리를 긴 의자 아래에 넣고 거위는 난로 밑에 놓았습니다. 여우는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재빨리 일어나 거위를 잡아먹고는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제 거위는 어디 있죠? 제 거위가 없어졌으니 대신 제게 여자아이를 주세요. 하지만 집주인 할아버지는 여자아이를 여우에게 주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개 한 마리를 자루에 넣고 여우에게 말했어요. 자, 여우야, 여자아이를 데려가렴. 여우는 자루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게 노래를 불러주렴. 그러자 자루 안에 있던 개가 으르렁거렸어요. 깜짝 놀란 여우는 자루를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자루 안에 있던 개가 자루 밖으로 뛰어나와 여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 나무 그루터기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그루터기 굴 속에 앉은 여우가 말했습니다. 귀들아 귀들아, 내가 소리칠 때 너희는 무얼 했니? 우리 모두 듣고 있었지. 그렇다면 다리들아, 내가 도망칠 때 너희는 무얼 했니? 우리 모두 달리고 있었지. 그렇다면 눈들아,
내가 도망칠 때 너희는 무얼 했니? 우리 모두 보고 있었지. 그렇다면 꼬리 너는? 난 내가 도망가는 걸 방해했지. 내가 도망가는 걸 방해한 게 바로 너란 말이지? 자기 꼬리에게 단단히 화가 난 여우는 꼬리를 굴 밖으로 내밀었어요. 걔야 이걸 먹어버리렴. 걔는 여우의 꼬리를 잡아채어 여우를 굴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여우의 털을 모두 뽑아버렸답니다. 여자아이와 거위 백조. 옛날 옛적에 남자와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딸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딸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일하러 갈 테니 내 동생을 잘 돌보도록 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거라. 그럼 우리가 스카프를 선물로 사주도록 하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자아이는 동생을 창문 아래 잔디 위에 앉혀놓고 밖으로 나가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그때 거위백조가 달려들어 동생을 낚아채 날개 위에 태우고 날아가 버렸어요. 여자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둘러보니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아이가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찾아보았지만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부모님께 혼이 날까봐 눈물도 흘렸지요. 하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넓은 들판으로 나간 여자아이는 거위 백조들이 멀리서 날개짓을 하며 어두운 숲을 지나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제야 여자아이는 거위 백조들이 동생을 데려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위 백조들이 아이들을 훔쳐 데려간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여자아이는 거위 백조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고 달려 화덕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화덕아, 거위 백조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렴. 화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호밀과자를 먹으면 말해줄게. 호밀과자를 먹으라고? 우리 집에서는 밀과자도 잘 안 먹는걸. 화덕은 여자아이에게 거위 백조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계속 달려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았어요. 사과나무야, 거위 백조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렴. 내 사과를 먹으면 말해줄게. 우리 집에서는 정원에서 자란 사과도 잘 안 먹는걸. 사과나무는 여자아이에게 거위 백조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계속 달렸어요. 근처에 젤리로 된 강기슭에 우유로 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유로 된 강물아, 젤리로 된 강기슭아, 거위 백조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렴. 내 젤리와 우유를 먹어. 그러면 말해줄게. 우리 집에서는 크림도 잘 안 먹는걸. 여자아이는 한참 동안 들판과 숲을 따라 달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여자아이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여자아이는 닭다리 하나로 서 있고 작은 창문이 하나 달린 집을 보았습니다. 집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요. 집 안에는 늙은 마귀 할멈이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동생이 긴 의자에 앉아 은빛 사과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왔니? 이끼 낀 숲과 늪을 헤매느라 옷이 흠뻑 젖어서 몸을 녹이러 들어왔어요. 그럼 앉아서 나 대신 실을 뽑거라. 마귀 할멈은 여자아이에게 물레가락을 주고 나갔습니다. 소녀는 실을 뽑았어요. 그때 화덕 밑에서 생쥐 한 마리가 달려나와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게 죽을 좀 주렴. 그럼 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여자아이가 생쥐에게 죽을 주자 생쥐가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마귀 할멈이 목욕물을 데우러 갔어. 조금 있으면 마귀 할멈이 너를 씻겨 화덕에 넣어 구워 먹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 뼈를 요술 빗자루처럼 타고 다닐 거야. 여자아이는 넋을 놓고 앉아 울었습니다. 생지는 다시 여자아이에게 말했어요. 마귀 할멈을 기다리지 말고 동생을 데리고 도망쳐. 난 너 대신 씨를 뽑고 있을게. 여자아이는 동생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마귀 할멈이 창가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씨를 뽑고 있니? 생쥐가 마귀 할멈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마귀 할멈은 목욕물을 다 데우고 여자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귀 할멈이 소리쳤어요. 거위 백조들아, 빨리 아이들을 쫓아가거라.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도망쳤다. 여자아이와 동생은 우유가 흐르는 강으로 갔어요. 거위 백조들이 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아, 우리를 좀 숨겨줄래? 그럼 내 젤리를 먹으렴. 소녀는 젤리를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강은 젤리로 된 강기슭에 아이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거위 백조들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곁을 지나 날아갔지요. 여자아이와 동생과 함께 다시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위 백조들이 돌아서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날아오더니 마침내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응, 사과나무가 서 있네. 사과나무야, 우리를 좀 숨겨줄래? 그럼 내 사과를 먹으렴. 여자아이는 재빨리 사과를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사과나무는 아이들을 가지로 감싸고 잎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거위 백조들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곁을 지나 날아갔습니다. 여자아이는 다시 달렸어요. 아이들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제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위 백조들이 여자아이를 보고 꽥꽥 울기 시작했어요. 거위 백조들이 달려들어 여자아이를 날개로 때리며 금방이라도 동생을 손에서 가로챌 것 같았습니다. 여자아이는 화덕에게 달려갔어요. 화덕아, 우리를 좀 숨겨줄래? 그럼 내 호밀 과자를 먹으렴. 여자아이는 재빨리 과자를 입속에 넣고 동생과 함께 화덕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위 백조들은 곁을 날며 계속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마귀 할멈에게로 돌아갔지요. 여자아이는 화덕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동생과 함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때 부모님도 집에 돌아오셨답니다. 국에 넣은 돌.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가난한지 음식을 살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배가 고팠어요. 어느 날 그는 어떻게 하면 저녁 한 끼를 때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웠습니다. 돌도 그냥 돌이 아닌 커다란 돌을요. 그는 그 돌을 들고 걷다가 불쑥 길가의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남자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지요? 인사를 하며 아주머니는 남자가 들고 있는 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알아챈 남자는 얼른 대답했어요. 아, 이 돌은요, 국에 넣는 돌이랍니다. 남자의 말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국에 넣는 돌도 있나요? 물론이지요. 이 돌을 국에 넣으면 국이 아주 맛있어진답니다. 국을 맛있게 하는 돌이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아저씨는 그런 돌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정말로 국을 맛있게 만들어주나요? 그럼요. 정말 맛있는 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군요.
만약 아주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국을 끓여서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당장에 냄비를 준비할게요.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재빨리 요리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남자는 냄비의 바닥에 돌을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불을 켰어요. 잠시 후에 냄비 속의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끓는 물을 저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혼자만 들을 수 있으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맛있다. 정말로 맛있어. 벌써 다 되었나요?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로 맛있는 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당근 같은 것은 집에 조금 없나요? 네, 있어요. 당근 몇 조각을 넣으면 국맛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당근이 더 풍부한 맛을 내줄 테니까요. 남자의 말에 아주머니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맞네요. 얼른 가서 당근을 가져올게요. 아주머니는 서둘러 당근을 가져와서 남자에게 주었고 그는 당근을 국에 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끓는 국을 젓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또다시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집에 양파 남은 거 없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양파를 이 국에 넣어야 하나요? 있으면 좋지요. 지금도 국맛이 기가 막히게 좋지만 여기에 양파가 들어가면 완벽한 맛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여 국에 양파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끓는 국을 젓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또 혼자만 들릴 소리로 웅얼웅얼 무언가를 말하다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국이 다 되어가는데 좀 더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닭, 소금, 후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다 있어요. 제가 당장 가져올게요. 아주머니는 당장에 그 남자가 말한 것을 모두 가져왔고 남자는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넣어 마지막으로 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넣은 국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국이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국을 몇 시간가량 더 끓인 뒤 국에 넣은 돌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을 모두 건져냈습니다. 국이 거의 다 완성되었지만 돌이 국을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만은 좀 더 우려내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자는 더욱더 맛을 내기 위해 국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끓였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돌도 국에서 건져냈어요. 오, 이렇게 맛있는 국이 되었을 줄이야. 이 돌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을 만들었을까요? 국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국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돌이 있다니 저는 정말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돌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남자가 어렵게 거절했습니다. 아마 아주머니는 이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런 돌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맛있는 국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쩌지요? 남자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심을 한 듯 말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가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돌을 아주머니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제게도 하나뿐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신에게도 중요한 것을 제게 그냥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국에 넣는 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돌을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곳을 떠났답니다. 아기 코끼리 12살짜리 아기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코코였어요. 코코는 아기 코끼리이기는 하지만 덩치가 꽤나 컸습니다. 코코의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코끼리들의 왕노릇을 하였어요. 만약에 코코가 아직도 정글 속에 살고 있다면 으스대며 왕자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코가 긴 코를 흔들며 즐거운 듯 마을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코끼리가 정글의 왕자 코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코코는 불쌍하게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코끼리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인간 사회에 끌려온 코코는 어미의 젖 대신에 양적과 우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코코는 싱싱한 정글의 향기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코코에게도 어엿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어진 처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코코는 정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다름없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코코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상아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값비싸게 팔리는 상아가 자라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코코를 데려다가 기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코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코코를 맡아 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코코는 긴 코를 흔들며 천천히 걸어서 온 마을을 여기저기 쏘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빛 아래에서는 낮에는 활기차게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침 무렵에나 반짝 일을 하지 낮만 되면 아무데나 그늘을 찾아 낮잠을 잤습니다. 이런 때 코코가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축축 늘어지는 긴 코로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한때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빵 조각이나 먹다 남은 과일, 달콤한 사탕 등을 던져주기 때문에 코코는 늘 배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 중에서 코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작고 동그란 사탕이었어요. 코코는 사탕을 입에 넣으면 기분이 좋아서 살래살래 엉덩이를 흔들 정도였지요. 달디단 사탕 맛 때문에 코코는 더욱 마을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탕을 파는 가게 앞에 가면 더욱 신바람이 나서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코코는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순진한 아기 코끼리 코코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코코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한가운데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명절날이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저기로 가면 맛있는 것을 많이 주겠지? 코코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어이구 어서 와라 코코야.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왔니? 사람들은 흥겨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스킷과 사탕 부스러기 등 테이블에 남은 음식을 코코에게 먹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날인데 코코에게도 한 잔 먹이는 게 어때요? 그거 참 기막힌 생각이네.
한 청년이 독한 술을 큰 그릇에 부어 코코 앞에 놓았습니다. 코코는 냄새를 맡고 술을 조금 핥다가 크게 재채기를 했지요. 우스운 걸 달지 않으면 안 드시는 모양이지. 그럼 어떡한다? 단술 한 병을 더 부어볼까? 턱에 수염이 많이 난 아저씨가 이번에는 시로프라는 단술을 한 병 쏟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서로 자기가 마시고 있던 술을 부었어요. 조금 핥아본 코코는 단숨에 그 많은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커다란 덩치답게 그 많은 술을 단번에 마셔버리는 바람에 사람들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코코는 머릿속을 톡톡 쏘는 그 단맛을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코코는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코코가 눈을 떴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코코는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이 노곤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마을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으로 돌아갔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워 차마 눈을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어요. 코코는 생전 처음 마신 술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 단물을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코코는 그 신기한 단물을 마시고 싶어 어제 갔던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디에 가야 하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데 어제 자기에게 술을 준 젊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 아저씨다. 코코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얼른 긴 코를 내밀고 술을 달라고 청했지요. 그 모습은 마치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명절도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어제와 같은 맛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코코를 놀리고 구박할 뿐 하다못해 빵 한 쪽도 던져주지 않았지요. 코코는 코를 둘둘 말아 보이기도 하고 귀를 부채처럼 앞뒤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굵은 다리를 들먹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 신기한 물을 마시고 싶어 부끄러움도 있고 온갖 재롱을 다 부렸지요. 늠름해야 할 정글의 왕자가 가련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코코는 바나나도 비스킷도 싫었습니다. 오로지 단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요. 온종일 마을을 헤매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 커다란 백가죽이 텅텅 비어서 축 늘어졌고 위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때 코코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숲속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코끼리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돌아다녔습니다. 푸른 풀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그립구나.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겠지. 코코는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마을을 빠져나와 곧장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높다란 하늘에 휘영청 달이 밝았습니다. 숲 가까이에 이르자 인간 세계에서 맛보지 못한 상쾌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코의 몸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도 모르는 강력한 어떤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코코는 자기를 잊은 듯 무작정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숲풀 속에 코를 쳐박고 야들야들한 나무순을 찾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뛰어든 코코를 본 숲속의 동물들은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썩은 가지를 걷어 코코에게 마구 집어 던졌어요. 얘들아 왜 그래? 그러나 아무도 코코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이에나도 표범도 노루도 그리고 부엉이도
코코를 보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도망치자 기분 나쁜 냄새가 나. 저 코끼리에게선 고약한 사람 냄새가 나는걸. 숲속의 동물들은 이렇게 속삭이며 도망을 쳤습니다. 코코의 살갗에는 인간 세계의 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코코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숲속에 있는 먹을 것이라는 것도 인간 사회에 길들여진 코코의 입에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마을로 가야겠어. 드디어 코코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허전하게 마을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 코끼리 사냥꾼으로 유명한 군인 하나가 이 마을에 왔습니다. 이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코코를 보고 그 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의젓한 코끼리가 정글 속에 있다면 사람들이 얼씬도 못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재주를 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놈 참 괴상한 놈이로구나. 코끼리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이 군인은 이때까지의 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켜잡고 웃었지요. 코끼리가 술을 마셔? 그런 줄 알았으면 정글의 코끼리들에게 모조리 술을 먹여 몽땅 사로잡아 버릴 걸 그랬군. 군인은 장난삼아 코코에게 독한 술을 세숫대야 하나 가득 먹였습니다. 코코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이 코끼리 좀 봐. 별 재주를 다 부리는군. 코코는 재주를 부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대로 온갖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한껏 취해 정신없이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담? 얄밉게도 말을 안 듣는군. 코코는 드디어 마을 어귀 한적한 곳에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햇님이 기울고 사방이 어두워졌지만 코코는 밤이 된 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코코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글의 왕이 되었어야 할 코코는 가엾게도 이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예부터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흥청망청 낭비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죽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감은 친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는 무능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아주 우연히 찾아온 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며 지혜야말로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